결혼식. 사랑하는 남녀는 결혼 의례를 통해 보다 안전한 장을 만든다. 카톨릭 교회의 결혼식은 현대인에게도 신뢰받는 의례다. 사람들은 결혼식을 앞두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결혼식 날짜를 알린다. 최대한 많은 지인과 친구, 가족, 친척이 증인으로 초청받는다. 결혼 입회인으로는 가장 친한 친구들이 선택된다. 이렇게 해서 위계 또는 만다라가 형성된다. 그 중앙에는 늘 그렇듯이 신으로 대표되는 단일성이 있고 그 신 앞에서 결혼이 체결된다. 결혼하는 두 당사자는 가장 가깝게 내면의 원 또는 위계의 두 번째 영역을 형성하는데 이들은 또 이미 대립성을 표현한다. 양쪽의 결혼 입회인도 마찬가지다. 이어 다음 영역에 양쪽 부모 4사람, 그 다음으로 나머지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의 영역, 마지막에 온 마을 사람들의 영역이 형성된다. 결혼식 의례 자체는 아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관례에 따라 수많은 상징적 행위를 하는 사제가 진행하는데 이는 태초의 사회에서 이루어졌던 마법적 의례와 크게 다를 게 없는 방식이다. 신랑과 신부는 기쁨과 긴장과 두근거림으로 정신적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두 사람은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공개적으로 키스를 나눈다. 추가로 이 결혼식 의례를 위해 가능한 한 많은 돈을 쏟아붓는다. 결혼식을 특별한 날로 만들고 싶은 신랑 신부는 그날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치른다. 부모가 성대한 파티를 열어 자신의 딸이 그만큼 가치 있음을 과시하기도 한다. 웨딩드레스는 오직 그날을 위해 긴 시간과 많은 비용을 들여 제작된다. 신부에게는 그 옷을 입은 모습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서 미용실에서 머리를 다듬는데도 오랜 시간을 바친다. 웨딩 케이크는 층층이 쌓아 높이 솟은 예술작품이 되어야 한다. 이때 단 하루만 입는 웨딩드레스이니 저렴하고 실용적인 옷을 깨끗하게 손질해 입는 게 훨씬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여성도 이날만큼은 중고품을 입으려 하지 않는다. 이 특별한 시간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으며 그런 의례에서 어떤 종류의 삶의 법칙성을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 에피소드를 통해 알려줄 것이다. 큰 성공을 거둔 능력 있는 여성이 오랫동안 남편감을 찾아왔지만 실패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어깨를 기댈 수 있는 남자를 찾았다. 그런데 신랑이 혼례식 재단으로 가는 도중 그만 빨간 양탄자를 고정해둔 기둥에 걸려 뒤로 벌러덩 자빠지고 말았다. 신랑은 얼른 일어났지만 그것을 본 그녀는 결혼식을 올렸다고 해서 그를 철석같이 믿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몇 년 동안 결혼 생활에서 생긴 수많은 문제로 고민하다가 부부관계 전문가를 찾아갔다. 그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결혼식 당일 이미 자신이 아주 분명하게 문제를 알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동안 결혼 생활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처음 그녀가 가졌던 의혹에 대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확신이 들게 할 뿐이었다. 의례에서 비틀거리다가 넘어지는 건 쇼핑하다가 넘어지는 것과는 다른 일이다. 삶을 의례로 그리고 시작의 법칙으로 파악하는 사람이라면 비틀거릴 때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의례가 이성보다 배후에 있는 장을 얼마나 더 잘 따르느냐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알 수 있다.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가진 젊은 한 쌍이 있었다. 이들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딸 하나를 두고 행복하게 지냈고 어느덧 딸이 학교에 입학할 때가 되었다. 아름다운 지역에서 좋은 집을 가지고 성공적인 삶을 누리던 그들은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결혼을 결심했고
그 기회에 성대한 축하연을 벌였다. 모든 게 훌륭하게 진행되었고 심지어 날씨마저 계산이라도 한 듯 더없이 화창했다. 거기다 독일 남부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에서 올린 결혼식이었다. 그렇게 모든 일이 척척 진행됐다. 축하연의 음식도 아주 좋아 축제는 더없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저녁이 되어 두 사람은 즐거운 기분으로 예약한 호텔로 들어갔다. 그들은 결혼식 초야에 하는 의례를 하고 싶은 마음에 한껏 부풀었다. 신랑이 신부를 번쩍 안아 문턱을 넘었고 샴페인을 따르자 사랑의 유희는 극에 달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신랑이 신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그만 옛 애인의 이름을 부르고 말았던 것이다. 순간 신부는 소금 기둥처럼 얼어붙었다. 그녀도 물론 옛날 일을 알고 있었고 이미 그것이 위협이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었다. 남자는 지금의 신부 때문에 몇 년 전 옛 애인과 헤어졌다. 옛 애인도 오래전 다른 남자와 결혼해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다. 그럼에도 신랑 신부의 뜨거운 사랑의 강이 일시에 차가운 얼음으로 변했고 그 얼음은 다시는 녹지 않았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 이들의 관계는 완전히 깨질 위기에 처했다. 나는 두 사람을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 처음 그녀는 남자가 무조건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게다가 반드시 내게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고집했다. 그녀가 내 책을 읽고 세미나를 듣고는 나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실제로 나는 그녀를 이해했고 그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이에 남자는 그다지 마음 내켜 하지 않았으며 이른바 이성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물론 그의 이성적 입장은 옳다. 하지만 의례에서 저지른 심각한 실수만큼 대단하진 않다. 그가 생각하기에는 자신이 아내의 이름을 수천 번도 넘게 올바르게 불러왔고 옛 애인이 결혼을 위협할 만한 존재도 아니었다. 남자 말에 따르면 실제로 결혼 생활을 위험하게 만든 건 아내의 그런 과잉 반응이었다. 결국 남자는 말을 듣지 않으면 이혼하겠다는 여자의 위협에 어쩔 수 없이 심리치료에 동의한 것이다. 최악의 출발점이었다. 하지만 남자도 관계를 되돌리기 위한 기회를 절실히 원했다. 첫 번째 상담에서 이미 남자는 옛 애인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남자는 지금의 아내와 사랑에 빠졌고 아내와는 성생활에 이르기까지 실로 모든 것이 옛 애인보다 훨씬 더 좋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후 아내가 부부관계에서 소극적으로 되는 바람에 아내와의 성행위가 상대적으로 지루하게 되었다. 이런 정황이 결혼식 초야에 의례를 치르는 순간 실언이 나오게 된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다. 프로이트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실책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 이쯤에서 간략하게 정리하자. 이어 3자 대화가 이루어졌고 치료를 위한 상담을 받으며 1년을 훨씬 더 넘긴 후에야 그들의 관계가 다시 원만해졌다. 그 사이 두 사람은 지루했던 성생활에서 에로틱한 감정을 재발견했고 서로가 같이 즐길 수 있는 성행위로 발전시켰다. 의례는 이처럼 몇 가지를 드러낼 수 있는데 특히 실수와 실패에서 일종의 진단 방법을 찾을 수 있게 한다. 또 의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상징성을 이해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된다. 의례를 통해 삶의 많은 부분을 견고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다. 의례의 모방과 대체물. 의미를 두는 것에는 의례, 이를 모방한 대체물이 있다. 구소련과 구동독에서 카톨릭 결혼식을 세세한 부분까지 모방한 이유는 무엇일까? 왜 공산주의자들이 그들의 완고한 레닌더러 흉상이 되어
결혼식 증인이 되라고 강요했을까? 왜 변증법적 유물론을 고수하는 사회주의자들이 제단을 모방하고 제단 위에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초상을 걸어 놓았을까? 그 대답은 당시 존재했던 국가의 강제성에 있다. 당시 노동자와 농부계층은 이혼율이 세계 최고였다. 동독은 그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서구 사회를 훔쳐봤는데 계급 투쟁의 적인 그들이 거의 모든 면에서 월등히 나았다. 그때 사회주의자들은 스스로 연구하는 것보다 남을 따라하는 것을 더 높이 평가했고 결국 그들은 종교 예식을 모방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서구의 의례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탓에 많은 것을 도입할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거기서 발생한 장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했는지는 구 동독의 성년식, 즉 14, 15세의 청소년들이 국가와 사회주의 사회에 대한 충성을 서약하는 제전을 말한다. 구 동독의 성년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성년식은 카톨릭 견진 성사를 모방한 것으로 오늘날에도 주로 구 동독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옛 사회주의자들을 조롱하기 전에 오늘날의 우리 역시 다방면에서 그들과 같은 방식을 따른다는 점을 생각해 봐야 한다. 현대의 혼인신고는 관공서에서 단 몇 분이면 끝난다. 두 사람이 합의하에 부부간의 재산 공유에 대한 권리 문서에 서명하고 관공서에서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는 것으로 결혼이 성사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간단한 절차에 직감적으로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오르간 음악을 연주하게 하고 꽃장식과 더불어 관공서 직원에게 축사를 해달라고 청한다. 어떤 이들은 자동차가 아니라 말이 끄는 구식 마차를 타고 오기도 한다. 마지막 예는 의례의 효과가 어디에 의존하느냐라는 의문이 들게 한다. 물론 장이 매우 중요하지만 장도 내용적 관계가 배제되면 힘을 쓰지 못한다. 예를 들면 태평양의 성인식 의례를 그대로 모방한 번지점프는 그것에 대한 이해와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인이 되는 통과 의례로 통하지 않는다. 고대 의례와 메커니즘. 과거에는 형식이 의식과 내용을 충분히 끌어들였다. 우리는 이미 사라진 고대 문명에서 지금도 훌륭하게 기능하고 있는 의례를 발견한다. 이런 고대 의례는 상당히 큰 영향력을 발휘해 삶의 과도기에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도움을 준다. 물론 지금 이 시대에는 언제나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아이가 견진 성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날 성인이 되지도 않는다. 이는 부모와 성직자 그리고 아이도 내용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고 견진 성사와 같은 의례가 과거와 같은 장을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견진 성사를 받은 어린 환자에게 그 의미가 무엇이냐고 묻자 아이는 그냥 받아야 하는 거죠 라고 대답했다. 원시 공동체에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의례에 참여해 장이 내면으로 전달된다. 사람들은 대부분 리드미컬한 춤과 노래로 일치감을 맛보고 황홀 상태에 빠진다. 때로는 아프리카 소 부족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문제를 두고 모두가 합의에 이를 때까지 다 같이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이나 의술가가 위계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고 그들이 의례의 진행을 조종하지만 모두가 의례는 항상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안다. 그런 공동체에서는 의례가 삶의 기반이므로 참여자들의 감정적 동조가 매우 크다. 예를 들어 소녀가 사춘기 의례를 겪으면 정화를 경험하게 된다. 여기서 소녀가 배우는 것이나 이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형성된 여성의 장에 들어가게 되어 이후 여성의 장의 일부가 되고 성인이 되는 것이다.
장이 그녀를 받아들이고 그녀의 피와 살 속에 섞여든다. 그녀는 이제 견본의 일부가 된다. 견본도 그녀의 일부가 된다. 그녀가 성년식에 참여하면 또 새로운 견본의 일부가 되고 낡은 견본은 그녀의 내부에서 소멸된다. 실제로 그런 많은 의례에서 소녀 또는 소년이 성인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 우선 죽어야 하는 과정을 매우 사실적으로 체험한다. 호주의 원주민 애버리진의 경우 오래전부터 소년들에게 어른이 되기 전 마귀가 그들을 잡아 죽일 것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마귀 역할을 맡은 남자들이 마을을 습격해 자신의 가족들에게 뛰어들어가 어머니에게서 아들을 앗아간다. 납치당한 아들들은 자신의 무덤을 스스로 파야 하고 그 속에 서서 코높이까지 땅에 묻힌 채로 다음 날 떠오르는 해를 기다려야 한다. 마귀로 분장한 남자들은 산채로 묻힌 아이들 주위에 커다란 원을 이루고 마귀가 울부짖는 소리를 내며 밤새 원을 좁혀가 아이들에게 다가간다. 이런 방식으로 땅에 묻힌 아이들은 패닉 상태가 되면서 시간을 초월하는 태초의 자연 법칙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그리스 사람들은 이를 판이라고 부른다. 아이들은 감정적으로 극에 달한 상태에서 의례를 겪는다. 아이들의 어머니들도 간밤에 아들을 잃은 상실감에 몸부림치다가 마침내 상실을 받아들인다. 또한 자신의 아들 앞에서 마귀가 되어 극도의 공포와 패닉 상태로 아들을 몰아넣은 아버지들도 마찬가지다. 소년이 공포를 극복하고 성인이 되는 큰 걸음을 떼는 사이 어머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노아줌의 의례를 겪는다. 그리고 아버지는 스스로 그림자가 됨으로써 그림자 치료를 경험한다. 소위 괴몽되었다고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원주민들의 이런 의식이 미신 내지 못된 장난쯤으로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의례를 체험하는 원주민들은 이를 통해 참으로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고 숭고한 영향을 받는다. 그들은 지금도 이러한 행위를 통해 아이가 사춘기 소년에서 진정한 성인이 되고 어머니는 빈 둥지 증후군을 겪지 않으며 남자들은 액션 영화와 구타나 폭음에 찌든 생활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의례는 종교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전달하는 내용을 필요로 한다. 의례는 가능한 한 많은 참여자들의 감정의 형성을 통해 존재한다. 샤먼이나 제사장이 감정의 형성을 촉진하고 예복과 특별한 제물이 더해지는 것에 이어 노아줌의 주제도 끼어든다. 모든 감각이 동원되는 것이 도움이 되는 동시에 중요하다. 연기를 피우는 것, 노래, 그리고 주문이나 단순한 노랫가락을 듣는 것, 특별한 불꽃의 마법을 보는 것, 전깃불이 아니라 촛불을 켜는 것, 같은 리듬으로 움직이는 것이 사람들이 모든 감각을 동원해 공명에 들 수밖에 없는 장의 형성을 촉진한다. 이를 통해 모두가 의례에 빠져들고 새 영역에 도달하게 된다. 깊고 감동적인 감정이 더해지면 공동의 황홀경을 경험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특별한 장소도 의례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시간에서 벗어난 특별한 순간, 예를 들어 보름달이 뜨는 날이나 크리스마스 또는 1년 중 가장 어두운 밤 시간도 의례의 효과를 더한다. 결혼식처럼 강력한 의례는 이같이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내는 까닭에 독일 사람들은 결혼식을 호흐차이트, 즉 최고의 시간이라는 뜻이다. 호흐차이트라고 한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될 목적으로 같이 행하는 것이 바로 시간의 질을 가장 높이는 일이기 때문이다. 카톨릭 신자들은 가장 중요한 의례를 성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신성함과 관계된다는 뜻, 다시 말해 신성함과 하나가 된다는 뜻이다.
장과 의례의 생명력. 한번 확립된 장과 의례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한번 확립된 장과 의례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지는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을 보면 알 수 있다. 기독교 교회는 소위 이교도들, 그들의 선구자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과거의 존재로 만들기 위해 가진 수단을 다 동원했다. 그럼에도 그들의 성스러운 밤이 서서히 이교도의 성스러운 밤과 가까워지다가 마침내 같은 날 경축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교도의 장이 그만큼 셌기 때문에 폭력적인 방법으로도 이를 막긴 힘들었던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기독교도들의 비기독교도적인 시도가 아무 결실도 맺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다. 2000년 동안 무던히 애를 쓰며 반대하던 노력과 초기의 테러에도 불구하고 옛 장이 아직도 존재한다. 이교도 켈트족이 먹었던 것처럼 그 후손도 11월부터 크리스마스 때까지 거위 고기를 먹는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옛날 이교도 선조들이 빛의 불굴성의 상징으로 여기던 상록수를 그대로 사용하고, 마찬가지로 나무에 반짝이는 불빛과 달콤한 과자를 달아놓는 것도 1년 중 가장 어두운 밤에도 희망이 있어서 생명이 되돌아온다는 표시이다. 부활절에는 옛 장의 회기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세월이 흐를수록 그리스도의 순환이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있다. 요즘 사설 방송국에서는 거의 그리스도의 순환을 다루지 않으며 공영방송국에서도 비인기 프로그램으로 여겨 겨우 명목만 유지하는 정도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순환이 인기 없는 프로그램이 되었지만 소생하는 봄이 되면 이교도의 다산의 상징이 부활절 달걀로 표현된다. 기독교의 결혼식 역시 그대로 존재한다. 나치가 형성한 장 역시 유감스럽지만 독일에서 여전히 세력을 지니고 있으며 거기에는 다소 불쾌함까지 존재한다. 장의 견고성은 전쟁 말기 고위 간부들이 모두 도망가거나 구금되어 체제의 이름으로 사형이 선고되었던 때 이미 드러났다. 나치의 장은 정부 지도자급 두뇌에서 나온 온갖 용의 주도함으로 매우 면밀하게 조성되었다. 그들은 장의 위력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었다. 나치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유니폼을 입혔고 공명을 일으키기 위해 훈련과 행진을 시켰다. 군사들은 군중 사이를 지나며 끊임없이 사열 행진을 했고 투쟁가를 부르며 깃발과 횃불을 휘날렸다. 이를 위해 특별한 곳을 선택해 정식 의례를 위한 장소도 건설했다. 또 가장 좋은 시간과 휴일을 찾아 날짜를 선정했다. 요제프 괴벨스 같은 대중 선동가뿐만 아니라 아돌프 히틀러도 자신의 등장을 세세히 연출하고 하나의 민족, 하나의 제국, 하나의 지도자라는 표현으로 견고하게 장을 건설했다. 모든 독재자들의 목표와 마찬가지로 히틀러의 목표도 모든 국민이 공명을 이루어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었다. 그 일은 수없이 많은 선서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더불어 의례와 장의 지속적인 형성과 관리에 의해서도 이루어졌다. 장이 얼마나 끈질기게 영향을 미치며 의례를 통해 얼마나 큰 세력을 얻는지는 결혼 의례에서 최종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파기하려 할 때 잘 드러난다. 이 어려움을 경험한 카톨릭 신자들은 온갖 대체 의례를 치른다. 널리 퍼진 종교 중에서 오직 유대교만이 이혼식이 있는데 이 의례는 하늘의 은총으로 집행된다. 결혼한 개인이 법적으로, 더 나아가 종교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지만 죽음이 너희를 갈라놓을 때까지라는 의례 형식은 결코 무효가 되지 않는다. 우리 생활에서는 옛 의례가 새 의례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다.
정치적으로 끔찍한 사건에서부터 일상에 진부한 일, 더 나아가 차원 높은 정신적 영역에 이르기까지 모두 의례의 예를 찾아볼 수 있다. 한 예로 뮌헨 테레지엔 비제에서 매년 9월에 열리는 옥토버 페스트, 즉 10월의 축제라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9월 셋째 토요일부터 열린다. 개최지 이름에 초원이라는 뜻이 있어 개최 기간과 장소를 잘못 아는 경우가 많다. 이 옥토버 페스트에 참가하려 했던 사람들 중에는 정말로 그곳에 갔다가 낭패를 봤다거나 왠지 도시 외곽의 커다란 초원에서 개최되는 줄 알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에게는 옥토버 페스트의 의례와 장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것만은 틀림없다. 전 세계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 특별한 맥주의 장 핵심은 맥주 의례가 치러지는 천막에 있다. 등받이도 없어 불편하기 짝이 없는 긴 나무 벤치가 늘어선 장소에서 수많은 남자들이 빽빽히 몰려앉아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댄다. 그리고 턱없이 비싼 맥주를 사 먹는다. 가득 채우지도 않은 맥주잔을 받고 손으로 안주를 집어먹는 모양새가 너무도 허접하지만 악사들이 쉬지 않고 요란하게 음악을 연주하고 있어 그런 불평이 나오지 못하게 입을 막는다. 그것도 바이에른 방언으로 된 노래다. 바로 그런 행위가 사람들이 경계를 무너뜨리고 소박함과 감각적 즐거움의 의례에 동참하도록 자극한다. 사람들은 저급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싸구려 천막에서 진정한 열광, 강력한 맥주의 장을 경험한다. 이 광경을 밖에서만 바라본 사람은 내가 동료 의사들과 함께 이 축제에 참석해 느꼈던 것을 결코 경험할 수 없다. 나는 그곳에서 절친한 의사와 함께 독한 맥주 3잔을 비웠다. 그리고 이미 형성된 장으로 들어가 맥주 기운에 도취되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맥주잔이야 가득 채워지든 말든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 그러고는 전혀 낯선 사람들과 어울려 조잡한 음악에 맞춰 같은 움직임으로 진동하고 그것에 신명이 났다. 워낙 단순한 음악이라 같이 어울려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여건이 아주 쉽게 마련되었다. 고대에는 마약도 그런 축제 때 종종 어떤 역할을 했다.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 엘레우시스에서 열리던 축제의식, 즉 풍요와 수학의 여신 데메테르를 신봉하던 그 엘레우시스에서는 LSD 같은 환각제를 합성할 때 유도체로 사용하는 맥각 알칼로이드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이고 막강한 일상의 의례. 이제 의례와 장은 우리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 이를 빼놓고는 일상을 생각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기업은 저마다 새로운 장을 창안해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값비싼 도구를 공급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거금을 들여 광고를 디자인하고 출시 기념 의례를 고안해낸다. 그것이 효력이 없을 땐 재론칭을 연출하기까지 한다. 새로 개발한 자동차가 근사한 전시실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대단한 비밀이 만들어진다. 자동차 옆에 있던 아름다운 여성이 기지개를 켜듯 양팔을 크게 벌려 차 덮개를 벗기는 일이 그 의례다. 그리고 주요 인사들의 목구멍으로 최고급 샴페인들이 들이부어진다. 이들은 이를 위해 돈을 후하게 들인 사람들이다. 한번 만들어진 장과 의례가 얼마나 견고한지는 도로에서도 볼 수 있다. 우리가 좌측 운행을 하는 영국의 시스템이 좋다는 것을 수백 번도 더 경험한 터라 그것을 말하는 게 입이 아플 정도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변화하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렸다. 어떤 일은 왼손으로 하는 게 더 편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교통 담당자들은
좌측 운행으로 바꾸려는 생각을 감히 하지 못한다. 마치 기존 교통체계에 존재하는 장을 파괴하는 것이 터부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다. 2010년 말 경제 위기로 자동차 회사들은 근무 시간을 단축해 생산을 줄여야 했다. 대체 왜 자동차 산업이 그렇게 악화되었을까? 이유는 세상에 자동차가 충분히 많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차를 생산했고 그 사실을 익히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지나치게 많은 차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앞으로는 친환경적인 자동차로 교체해야 할까? 당장 새 교통체계를 고안해야 할까? 이런 문제는 자동차 생산자에게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다. 이러한 고민은 더 나아가 언젠가 우리가 무기를 없애야 할 때 무기 생산자들에게도 비슷하게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인류를 위해 그러한 결정은 정말 중요한 일이며 또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다르게 비이성적으로 돌아간다. 국민 대다수가 자동차에 대해 아무런 의문을 갖고 있지 않고 지도층 수뇌부들은 그런 생각 자체를 버린 지 오래다. 기후 보호 조처가 독일에서는 거의 고려되지 않았고 모든 우선권이 자동차를 위해 부여되었다. 하물며 독일에서 자동차 광기의 절정은 자동차 해체 보상금마저 만들어냈다. 같은 논리라면 가구나 주택을 허물 때도 보상금을 주어야 할 것이다. 어쩌면 방망이라도 만들어 모든 차를 깨부수라고 사람들을 부추겨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다음 다시 한번 경제 기적을 바라게 될지 모른다. 아무튼 이 같은 생각이 소비 사회의 진정한 성격을 드러낸다. 그러나 광기는 자체적인 방식을 가지고 있고 또 결코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대단한 이익을 사유화하고 국가에 빚을 남기는 일에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처음에는 투자은행의 노름빛에서 시작해 이어 미래를 위해 국고로 보조한 자동차 회사 경영자의 무능력으로 이어졌다. 여기에도 역시 현대 사회의 위계가 드러난다. 미국이 먼저 하고 그 다음 모든 나라가 그 뒤를 따라 처음에는 은행을 시작으로 해 곧 자동차 산업에 손을 대고 있다. 자동차가 형성한 장은 아주 강력해서 독일에서는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세력이다. 거의 모든 남자들이 개인적인 의뢰 행위로 자동차를 관리한다. 차를 소유한 독일 남자는 정기적인 관리 의뢰로 차를 경외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자동차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며 가진 애정을 아끼지 않는다. 차에 붙이는 표현도 제일 가까운 1인칭을 사용해 내 운전대가 움직이고 있어. 내 클러치가 망가졌어. 라고 말한다. 반면 아내나 아이들 얘기를 할 때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3인칭으로 그 여자가 또 쇼핑 중독에 빠졌어. 녀석이 독서 장애에 시달려. 라고 말한다. 자기 면전에서 아내가 모욕을 당하게 되면 물론 냉담하게 지켜보진 않겠지만 만일 자기 차가 누가 흠집이라도 내면 당장 불같이 화를 내고 맞붙어 싸운다. 그에게 누가 영화관 가는 방향을 물으면 주차장을 기준으로 자세히 설명한다. 그 자신이 휴가를 가거나 요양을 하는 것보다 그가 소유한 자동차가 더 규칙적으로 정기검사를 받는다. 자신의 생명보다 자동차의 수명 연장을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는다. 차 속도가 조금 느려지거나 달릴 때 시끄러운 소리가 커지는 등 약간의 이상이 느껴지기라도 하면 곧바로 점검을 맡긴다. 반면 그 자신은 세월이 갈수록 젊은 시절의 체형을 잃고 보기 좋지 않은 육체를 질질 끌며
힘겹게 삶을 이어간다. 이처럼 자동차의 장은 오랫동안 존재해왔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기 위해 자동차의 장에 대해 스스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그렇다. 우리는 기존 자동차의 형태 외에 어떤 형태의 자동차가 좋은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생각해 보아야 한다. 현재의 강력한 장의 존재에 비추어 볼 때 감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지만 이제는 자동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비리를 물리치려는 충동이 시민들 사이에서 나와야 한다. 그러나 홍수처럼 쏟아지는 자동차 광고와 신차 판매를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에 의해 자신이 견고한 자동차의 장 속에 파묻혀 있다는 사실조차 의식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것이 문제다. 스포츠 의례. 많은 규칙과 의례로 안정된 장을 형성하고 있다. 스포츠의 세계는 규칙과 의례로 가득 차 있고 그것을 통해 안정된 장이 생겨난다. 그리고 충실한 팬들이 규칙과 의례의 준수를 열렬하게 지켜보고 있다. 새로운 회사의 증권이 확립되는 것보다 새로운 스포츠의 장이 확립되는 경우가 더 드물다. 하지만 움직이는 돛대의 발명이 윈드서핑을 국민 스포츠로 만들고 국민 스포츠는 빠르게 장을 형성한다. 물 위에서 바람에 두 손과 리듬과 속도를 내맡기는 것이 새로운 스포츠의 장의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윈드서핑에 부속된 몇 가지 의례는 바로 대제사장이 바람과 물을 다스리기 위해 가졌던 기술이다. 아름답고 율동에 넘치는 의례가 빠르게 수백만 명에 이르는 추종자를 만들어낸 것이다. 스키처럼 스포츠의 장이 위험할 경우 그것이 대중 기반을 정복할 수도 있다. 새로 나온 스키 장비 카버는 스키 활주자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킬 만하다. 왜냐하면 카버로 커브를 완벽하게 돌 수 있고 그 시간을 10분의 1초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인에게는 무척 위험한 기술이다. 보통 스키어가 큰 커브를 돌 때는 많은 공간이 필요한데 이 제품의 경우 슬로프를 확장하지 않아서 공간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선로를 타고 내려갈 때처럼 먼 거리에서 부딪힐 수 있다. 이 사고로 주말에 친한 친구가 목숨을 잃었다. 오스트리아에서만 해도 스키를 타던 사람 7명이 그 구간에서 낙오되었다. 그 지역 정형외과 의사들은 스키 덕에 수입이 30-40% 늘어난 걸 은근히 즐거워한다. 하지만 이 사실은 우리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여행객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을 알면 누가 스키를 타려고 하겠는가? 그 때문에 스키 스포츠의 장은 모든 스키어들이 승리를 가져다주는 최신의 장비로 단단히 무장하고 있다라는 새로운 이념과 조류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광고를 퍼붓는다. 이때 기존의 장이 현재의 장을 침해할 수는 없다. 스키를 탈 때 노르웨이 산악지대에 텔레마르크를 두루 다니며 연습할 수 있다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세월이 흘러 노르웨이의 스테인 에릭센이 처음으로 스키어를 모았고 베델른, 즉 좌우로 작게 스키를 흔들며 움직이는 방법을 말한다. 베델른이 생겨났다. 시작은 어려웠지만 이제 그 장이 확립되어 대중화되었다. 일단 장이 형성되어 중요한 의례에 참여할 추종자들이 충분히 모이면 신참내기들은 쉽게 그 속으로 빠져든다. 이때는 광고조차 필요 없다. 장은 추종자들의 입소문을 통해 퍼진다. 추종자들이 말하는 즐거움, 참여와 본보기가 장을 위한 최고의 광고가 된다. 세계의 의례. 사투르누스 기념일에 열리는
봉헌의 밤 의례를 오랫동안 고대해왔다. 숭배하는 대상이 각기 다른 추종자들이 독특한 리듬에 따라 오직 이 의례를 위해 특별한 장소에서 의례를 치룬다. 사람들은 의례가 시작되기 아주 오래전부터 모여든다. 의례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미리 제물을 준비하는데 그것이 워낙 화려하여 이 제물을 위한 장도 볼만하다. 의례를 집행하는 사람들은 경험이 풍부한 남자들이 주를 이루지만 간혹 여자도 몇몇 있다. 또 나이가 어린 사람들도 행사 진행에 참여한다. 의례 장소는 매우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정확하게 측정한 지형학적 견본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숭배 대상을 가진 참석자들은 저마다 고유한 색채로 자신을 꾸미고 휘장을 두른 차림새에 깃발을 가지고 있다. 일부는 원시적 악기도 가지고 있다. 몇몇은 특별한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마시기도 한다. 그 음료는 의례에 필요한 분위기를 형성해 더욱 심취하게 만든다. 마침내 의례를 집전하는 제사장이 품위 있게 서서히 입장하면 분위기가 고조된다. 각각의 숭배 무리가 독특한 색깔의 옷을 입고 두 무리로 나뉘어 정해진 성소 양쪽에 모인다. 검은 옷을 입은 최고 제사장이 앞으로 나서서 양편으로 갈라진 무리의 대표자 격인 두 제사장을 성스러운 중앙으로 인도하는 짧은 입장식을 거친 후에 비로소 의례가 시작된다. 그들의 몸짓은 춤과 같이 정해진 법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 몸짓은 의례를 처음 본 외부인의 눈으로는 도통 이해하기 어렵고 그 뜻을 감지할 수도 없다. 그들은 부분적으로는 그림자 내지 검은 남자의 의상을 갖추고 그림자 역할을 하는 최고 제사장의 즉흥적인 영감의 계시에 따르는데 이때 최고 제사장의 권위가 모든 사람을 지배한다. 그러나 즉흥적 의례 행위가 진행되는 가운데 감정적 긴장이 너무도 커져 최고 권위를 가진 자도 역시 자신의 최고 권위를 위태롭게 하고 그럼으로써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게 할 가능성이 있다. 검은 복장의 남자는 두 숭배 무리의 그림자 역할을 번갈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오늘날에도 사용되는 원시적 관악기를 분다. 최고 제사장은 악기의 도움을 받으며 역시 검은 복장을 한 젊은 제사장 2명을 데리고 숭고한 임무를 수행한다. 그런데 검은 복장의 젊은 두 제사장은 의례를 치르는 장소에 들어올 수가 없다. 다만 최고 제사장이 완전히 기력을 잃은 것으로 보이면 젊은 제사장 중 하나가 그를 부축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다. 그러면 최고 제사장은 휴식을 취하며 원기를 돋운다. 그러는 사이 의례가 멈춘다. 참여자들도 휴식을 취하며 고조되었던 신경을 누그러뜨린다. 그들은 진언과 같은 노래, 송가 같은 음악을 이용해 일종의 집단 공감 속에서 영향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례 행위가 그들의 에너지로 채워지도록 한다. 특별한 순간에 그들은 거대한 물고기 떼가 같은 물결을 타는 것처럼 유동하는데 이때 매우 강한 에너지 장이 형성되는 것 같다.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서 지친 사람들이 히스테리적인 발작을 일으키는 일도 심심찮게 일어나는데 이것은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고자 의도한 것으로 쉽게 그런 상태로 빠져든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옥 같은 절망의 상태에서 도취에 빠진 환희의 감정에 이르기까지 가장 강력한 감정과 대결하는 일종의 의례 치료를 겪고 견디어낸다.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며 그들의 가장 높은 법칙을 찬양하는 중에도 그런 감정에 쉽게 빠져든다. 의례 장소와 주변 환경이 격렬한 감정 발작을 일으키는데 적합하게 되어 있어서 성스러운 중앙은 한편으로는 강한 울타리로 안전하게 둘러져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자체가 황홀한 도취에 빠진 상태에서 비틀거리며 중앙으로 걸어 나오도록 되어 있다. 이때 몇몇 사람이 제정신을 잃고 마음속 공격성을 밖으로 터뜨림으로써 주변 사람과 다른 숭배의 대표자를 구타하는 돌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은 미리 이런 일을 대비해 대기하고 있던 안전 요원들에 의해 제지당한다. 성스러운 중앙에서도 양측 숭배의 참여자들이 너무 지나치게 충돌해 의식을 상실하고 다른 세계로 도피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그중 한 사람은 곧 성스러운 장소와 중앙에서 끌려 나온다. 그는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몰고 나간 게 틀림없고 신들도 그에게서 보호의 손길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외곽으로 추방되고 이후에는 이미 대기하고 있던 다른 제사장이 같은 의뢰를 담당한다. 소가죽 토템이나 조각 토템 주위로 모든 참석자들이 빙빙 도는 사이에 토템이 공중으로 멀리 날아가고 귀를 찢을 듯한 소음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멀리 날아가는 토템을 신중히 지켜본다. 마침내 토템이 문에 내려앉을 때 성스러운 원에서 울려나오는 환호가 하늘 높이 올라간다. 신들의 세계에서 환호에 귀 기울여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